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후손단체 광복회에서 또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좀 국민들이 대단한 것, 어려운 것, 뭐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검사들을 무슨 뭐 검찰 국가,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마치 무슨 범죄 집단이나 뭐 악의 집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과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진실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흔히 보는 공무원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 상당한 엘리트 집단인데, 그 안에서도 또 엘리트가 있고, 평범한, 그런 구성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상위 10%가 엘리트인데, 검찰은 상위 1%가 엘리트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들러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좀 생각할 만해요.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 뭐 부장판사 이상 쭉 올라가는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보고 또 이제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직책들이 많이 있고 뭐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이면은 뭐 출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아주 최상부의 수뇌부 정도가 돼야 뭐 어떤 권력 집단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는 좀 뭐랄까 약간 외부인들처럼 검찰 조직 안에서도 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찰 조직의 상위 1%의 엘리트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치 검찰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 옛날에 김기춘이 뭐 우병우니 뭐니 우리가 이름 아는 그런 악명 높은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 조직 안에서도 진짜 뭐 상위 1%니 어쩌니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검사들의 일반적인 모습 또는 검찰 조직의 이미지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맛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평범한 검사들 사실 그 사람들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경무에 시달리고 또 소소한 뭐 그런 것에 아주 큰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진짜 일할 맛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한 20여 년 변호사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검사들은 대부분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판단이나 결정 같은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중에서 몇몇 검사들이 사건을 이상하게 처리하고 또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이제 그런 사건들은 좀 뭐 권력과 관계되고 이권과 관계되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부각되고,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제 생겨난 것이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예전서부터 유일한 검찰 개혁은 검찰 해체라고 늘 얘기해 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 제가 뭐, 아니 뭐, 검사들 뭐, 그냥 나이스한 변호사, 공무원이라면서 무슨 또 갑자기 해체 얘기하냐, 그렇게 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검찰의 문제는 그 검찰을 구성하는 개개인, 그 검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것은 우리나라의 검찰 제도가 도입되게 된 어떤 연역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검찰은 개혁을 말할 그, 그 단계 자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그 시대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객관적 조건에 맞게 제대로 된 어떤 제도로서 이제 도입됐다가 이것이 이제 뭐 시대도 지나고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도 바뀌고 하면서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질 때, 그때 이제 그 개혁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는 단 한순간도 우리 사회 국가와 맞았던 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그 대한제국 시대 때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찰 제도는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제도예요. 네. 어, 대한민국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검찰보다도 더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강력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고 하게 된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엘리트 집단 하나에다가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 엘리트 집단이 역시 마찬가지로 식민 통치를 위한 그런 권력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실 그 민주공화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해방됐을 때 제대로 정상화돼 가지고 그 민주주의 원칙에 맞고 그다음에 그 검찰제도 본연의 취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충실하게 그렇게 제도를 바꿨어야 돼요. 바꾸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검찰제도는 싹 없어버리고 새롭게 그 검찰 그 제도를 디자인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죠. 음, 그거 안 한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검찰 제도를 도입했던 바로 그 목적을 그대로 해방 이후에는 독재 정권에서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군부 독재 뭐 했고 그게 그냥 얼레벌레 지금까지 한 80년 가까이 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검찰 제도는 개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음, 정상화를. 이제는 고쳤을 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검찰은 해체만이 유일한 개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음, 검찰을 해체한다는 게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죠, 당연히. 자, 우리나라의 검찰 제도는 너무나 많은 권한, 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뿐만 아니라 정말 숱하게 많은 권한들이 다 검사들한테, 검찰에 몰려 있고, 또 그 검찰이 그 조직이 아니라 검사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음, 계엄령 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서만 가능한 어떤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그냥 그 평시 민주공화국에서 계속 자기 그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책을 가진 것은 당연히 폐지시켜버려야죠. 그리고 이 민주주의 원칙, 즉 견제와 균형, 국민의 인권 보호에 적합하도록 그 권한들은 다 그 권한 행사에 적절한 다른 국가기관으로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 분산시키고, 그 각계 그 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게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해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공수처 있지만은 공수처는 약간 옥상옥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검사들은요, 절대로 수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법 공부해가지고, 법률학 그 실력을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그냥 검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법률 전문가들이 엉뚱하게 이 법률과 전혀 무관한, 그 수사 전문가,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 수사권을 행사해 온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검찰이거든요. 저는 법과대학을 나오고, 뭐, 지금까지 뭐 법대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법학을 공부하고 법률학을 해오고 있지만, 저는 수사 전문가 아니에요. 예, 수사에 대해서 뭐 알기는 하죠.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지켜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잘 알죠. 어, 일반적인 법률가들은 다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수사기관의 그런 수사권이라는 그런 아주 그 강력한 공권력이 이것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를 하고, 뭐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견제하도록 하는 게 그게 검찰의 존재 의미거든요. 원래 민주공화국가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 그렇게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권을 마구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모순된 문제라는 겁니다. 선수한테 그 심판과 선수를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죠.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건데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 사실 그게 법원이 제대로 하면 그거는 문제도 안 돼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조국 일가에 대한 그 윤석열 검찰의 그 난동,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제 검난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실 법원에서 제지했었어야 됩니다. 네. 법원이 막 수십 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강제 수사하는 것을 다 법원이 협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음. 사실 윤석열 검찰의 그 검난은 한 50% 이상의 잘못은 법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검찰 개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뭘 어떻게 고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검찰 개혁 백날 해봤자 법원이 지금이랑 똑같으면은 그 문제는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그것은 뭐랑 똑같냐면은 항아리에 한쪽 그 막 구멍이 숭숭 났는데 한쪽 구멍만 땜빵 해도 나머지 다른 쪽이 구멍 나 있으면 여전히 물 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큰 의미의 사법 개혁의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여하튼 검찰은 그냥 해체시켜버리고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법원은 해체하기 어렵죠. 세상에 법원이 해체된 국가는 없으니까. 그 법원은 가령 판사들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견제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서 판사들도 평가받고 그 사람들도 책임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판사라는 어떤 직업군이 이것이 특권화 관료화되지 않게 그냥 어떤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어떠한 직무로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법개혁의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검찰 개혁은 사법 개혁과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제도를 다시 만드는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 개혁과 함께 그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좀 힘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주신다니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야기였군요. 우리 시민들이 그냥 화딱지 나면 그냥 해체하라고 막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아, 네. 그럼요. 네.